이 정도로 하죠. 그럼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볼게요. 제 소개입니다. 요즘 새 개발자들이 이 세미나에 많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저는 이안 바커입니다. 엠바카데로의 개발자 옹호자죠. ian.baker@embarcader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 웹사이트는 about.me/ianbaker입니다. 제가 하고 있고 해온 일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tinyurl.com/hidpi30에는 오늘 진행한 세션의 슬라이드, 링크, 다시 보기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게시되기까지는 며칠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HiDPI에 맞춰 배율 확대 적용하기, 즉 화면 스케일링입니다. HiDPI가 뭔지도 설명합니다. 들어본 분들도 있고,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앱이 모든 화면 해상도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링크들도 제공합니다. 그 링크들은 이 세션에 대한 블로그 기고에 정리되어 제공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HiDPI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IBM PC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까맣게 잊기도 합니다. 텍스트 기반이었죠. 모니터는 꽤 무거웠어요. 12kg이 넘었으니까요. 당시 IBM PC는 모서리가 둥근 알루미늄 금속 박스였어요. 꽤 투박했죠. 지금 이것은 꽤 고급 PCAT로 보여요. 드라이브가 2개잖아요. 그 후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스크린이 흔하지 않아요. 심지어 델파이가 처음 나왔을 당시와 적어도 그 후 10년 동안은 이런 스크린들이 최신형이었어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죠. 모니터들은 이렇게 덩치가 컸고 그것이 표현하는 이미지는 매끄럽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당시치고는 꽤 넓은 화면이에요. 17인치 모니터로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모두 CRT 모니터들이에요. 지금은 구식이죠. 모니터 앞에 조정용 콘솔이 놓여 있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이 델파이 1에서 델파이 7이나 8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모니터는 이랬을 거예요. 델파이 10 그리고 그 이후 버전에서는 주로 이런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얇고 예쁜 모니터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얇고 멋진 것들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여러분은 컴퓨터와 스크린도 모두 여러 개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상도 역시 커졌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조금 전 아이들과 콘솔과 함께 있던 모니터에 비하면 해상도가 아마 6배 정도 더 클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화면이 다른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컴퓨터가 2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여러 대에 동시에 표시되도록 하는 유틸리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조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토이즈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도구죠. 거기에는 경계 없는 마우스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이 경계 없는 마우스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른 장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탑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우스가 그것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토이즈 도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aka.ms/install 파워토이즈로 가면 됩니다. 저도 파워토이즈를 쓰고 있어요. 좋아하는 도구죠. 그런데 경계 없는 마우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웨비나에서 시연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웨비나를 할 때는 스크린이 3개만 돼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크린을 2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크린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도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안으로 깊게 휘어져 있고 너비가 52인치나 되는 멋진 모니터예요. 어쩌면 멍청할 정도로 넓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를 반으로 잘라도 예전 스크린에 비해 훨씬 더 해상도가 크거든요. 델파이 7, 아니 델파이 10을 사용하던 시대와 비교해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쑥 들어가 있어서 꽤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최근 2-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평면 스크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곡면 모니터들도 더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죠. 악몽이죠. 이 그림에서는 앱 하나가 스크린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도구들이 들어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킹되어 있죠. 윈도우 11에서는 그 버전을 지원하는 앱에서 최대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기만 해도 타일이 나타나면서 그 앱이 들어갈 모니터와 특정 위치가 나옵니다. 델파이 12로 만든 앱 역시 윈도우 11을 지원하기 때문에 앱의 모퉁이에서 그 타일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스크린과 위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굽어있는 스크린에서 전체를 차지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어색한 모습이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오래된 앱을 모니터의 왼쪽 구석에 도킹을 시킨다고 해도 그 영역 안에는 픽셀이 무척 많을 거예요. 가장 이상한 점이라면 바로 실제로 있는 도트의 수보다 더 많은 도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래요. 만약 뭔가의 DPI가 얼마나 많으냐고 질문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논리 단위, 장비 독립적인 픽셀 등 상황에 따라 DPI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복잡하고 까다롭죠. 게다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약 6, 7년 전부터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이런 화면 해상도 이슈 말고도 정말 큰 문제는 스크린 하드웨어에 있는 물리적인 픽셀의 개수입니다. 4800, 2800 등이 있죠. 옛날과 달라요. 예전에는 컴퓨터나 TV를 보는 경우 1080p였을 거예요. 즉 1920 곱하기 1080 픽셀이었을 거예요. 가로 픽셀 수는 1920개고 세로 픽셀 수는 1080개죠. 그런데 이 숫자 즉 픽셀의 개수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배율 확대 즉 스케일링이 문제죠. 스케일링이란 폰트가 표현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폰트인 12포인트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2포인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화면을 디자인하겠죠. 그런데 만약 저처럼 해상도가 2K인 화면이라면 12포인트가 좀 이상하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폰트 크기를 18포인트로 키우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집니다.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레이아웃, 배율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죠. 4K 스크린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150% 배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폰트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2K 스크린에서 18포인트를 사용해 멋지게 디자인을 했더라도 150% 배율이 적용되는 순간 21포인트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컨트롤에서 그 폰트를 표시하게 해놓지 않았다면 말이죠. 결국 여러분의 폰트는 깨져 보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죠. 에디트박스나 네이블 컨트롤에서 폰트가 깨져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실제 컨트롤들 자체에 배율을 적용해서 키웠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게 깨져서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스케일링된 해상도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라드 스튜디오 10.4 버전부터일 거예요. 보다 확실하게는 11.1 이후부터 현재 버전인 12까지에서는 DPI 어웨어니스 즉 인식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IDE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IDE가 스케일링을 그다지 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좋아졌어요.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요. 라드 스튜디오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하는 DPI 어웨어니스 설정의 디펄트는 퍼모니터 V2입니다. 퍼모니터 V2란 뭘까요? 화면 해상도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여러분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스크린이 2개 이상일 때입니다. 요즘엔 상당히 흔하죠. 예를 들어 제 스크린 하나는 2K 모니터이고 다른 스크린은 웹이나에 알맞은 1080p 모니터입니다. 제가 만약 제 앱을 2K 모니터에서 끌어서 해상도가 더 낮은 모니터로 옮기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라드 스튜디오 12에서 퍼모니터 V2로 지정하고 앱을 만들면 DPI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그 앱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들로는 GDI 스케일링, 시스템 어웨어, 심지어 시스템 언어웨어도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언어웨어로 지정한다면 운영체제는 여러분의 앱과 관련된 해상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거예요. 이 옵션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버전의 라드 스튜디오는 파이어몽키에서 X와 Y를 스케일링하는 기술도 들어있어요.
위치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로 추가된 것들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라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관련 기능들을 보죠. VCL에서 이미지 스케일링, 컨트롤의 스케일링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버추얼 이미지 리스트를 통해 멀티 DPI 이미지들을 담을 수도 있죠. 구글 검색을 하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라드 스튜디오 12 버전 새 기능 문서를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이어몽키도 역시 하이 DPI를 지원합니다. 여기 제 사진을 62%로 스케일한 게 보이죠? 1:1 등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이 DPI를 다루는 것은 코브라 다루기와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간 물릴 수 있어요. 이를 피하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대체로 여러분이 이런 팁과 트릭을 반영해 잘하기만 한다면 그 코브라를 매력적인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라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들이 잘 지원하거든요. 11 버전부터는 퍼 모니터 V2 스케일링을 이해하는 앱을 만들어냅니다. 12 버전에서는 더 향상되었고 스케일링과 관련된 IDE 이슈 일부도 해소되었어요. 물론 12.2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죠.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면서 사소한 것들까지도 정비해가고 있어요. 우리 엠바카대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IDE가 하이 DPI와 관련해 모든 면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투입되었었죠. 여전히 사소한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상 머신에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더 많은 내용을 엠바카드로 자료를 통해 알고 싶다면 부크위키의 하이 DPI 전용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제가 팁과 트릭들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부크위키로 가볼게요. 이 화면처럼 부크위키에는 VCL 폼 디자이너에서 하이 DPI 모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팀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팀원 중에 한 명이 매우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엄청 돈이 많아서 비싼 8K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2K보다 크거나 작은 모니터를 사용하겠죠. 1080p 모니터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개발팀원들마다 화면 DPI가 제각각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DPI 자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부크위키의 DPI 전용 페이지에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팀원들마다 사용하는 모니터의 DPI가 서로 다르다면 라드 스튜디오의 세팅스로 가서 옵션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팀원들 모두의 IDE 아는 DPI가 똑같아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혼자인 경우에도 모니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 그 모니터의 PPI 즉 픽셀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모든 모니터에서 여러분의 IDE가 96 DPI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상당히 최신 버전에만 있습니다. XE4 등 오래된 버전만 가지고 있다면 평가판 등을 사용해야 이 설정의 효과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드 스튜디오의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IDE가 여러분의 하이 DPI 모니터에서 잘못 보이는 경우, 즉 예를 들어 XE3, XE2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서 배율을 100%로 맞추세요. IDE를 종료한 다음에 배율을 100%로 맞추면 오래된 IDE에서 발생하던 해상도 관련 문제들이 거의 모두 해결될 거예요. 예를 들어 상자에 맞춰지지 않던 것들이 훨씬 더 잘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 팁은 여러분이 만든 앱에서 생기는 이슈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만든 앱이 여러분의 고객 모니터에서 작동될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된 IDE에서 앱을 편집하는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죠. 다시 말하지만 최신 버전인 12.1을 사용한다면 이런 윈도우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DPI로 인해 정말 불편하다면 윈도우의 시작키를 누르고 DPI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라드 스튜디오 중에서 DPI 언어웨어 버전을 실행하세요. DPI 언어웨어 버전 IDE는 스케일링에 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너무 작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에디터에서 텍스트 폰트 크기를 줌업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폼 디자이너에서도 있는 그대로 디자인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하이 DPI 관련해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계산기를 실행하고 그것을 다른 모니터로 옮겨서 최대화를 해보세요. 이상한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런 앱들이 많아요. 심지어 윈도우 스토어에 있는 앱들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다른 모니터로 옮겼을 때 스케일링이 올바로 적용되지 않는 앱들이 꽤 있었거든요. C샵 앱에서도 최대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인 거죠. 많은 좋은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이 무척 많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회사들조차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만의 문제라고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라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케일 바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작은 앱이 하나 있어요. 이 유닛의 코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해요. 이 앱이 하는 일은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폼을 스크린에 맞춰줍니다. 지금 EK 모니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을 디자인할 때는 더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에서 작업했어요. 1920x1080 화면에서 작업을 했죠. 이 앱을 디펄트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스케일링을 끄겠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EK 모니터인 경우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 폰트도 작게 보이고 모든 게 작아서 보기 좋지 않죠. 이 데모 앱이 하는 일은 스케일링입니다. 제가 나이스 스케일이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적어놓은 루틴을 호출합니다. 소스 코드는 블로그에 올려 놓을게요. 어쨌든 그 루틴은 이 폼 전체를 스케일링해서 폼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커지도록 합니다. 코드는 한 줄이에요. 예를 들어 이 앱이 1920x1080 화면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면 EK 모니터에서 이 나이스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자동 스케일 루틴을 호출하면 EK 모니터에서도 화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4K 모니터에서 이 앱을 실행하고 나이스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 폼 전체를 스케일링해서 4K 모니터에서도 4분의 1을 차지하죠. 8K 모니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2K 등 엄청난 모니터가 나오더라도 4분의 1을 차지할 거예요. 이 루틴은 약간의 수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 어려운 수학은 전혀 아니에요. 소스 코드를 제공할 거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스케일링 적용은 결국 스케일 바이 메서드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워요. 그건 그렇고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의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버튼을 이용해 자동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죠. 잘 보면 폰트도 스케일링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자체는 그대로 9와 14인데 알맞게 커지는 거죠. VCL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코드를 보죠. 이 유닛의 이름은 매직 스케일러라고 붙였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블로그 기고가 게시되면 이 코드를 GitHu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을 거예요. 코드를 보죠.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보다시피 이 유닛의 역할은 폼 전체를 스케일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헬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 헬퍼로 쓸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폼이 다른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스케일될 수 있습니다. 줄번호 60을 보면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96dpi에서 디자인을 했다면 screen.activeform.scale by method 괄호 열고 screen.pixelsper인치 96 괄호 닫고를 적용하면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모니터에서 화면이 차지했던 비율만큼 자동으로 스케일링 됩니다. 저는 96 대신 특정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원래 너비를 파악하고 해당 모니터에서 목표하는 너비를 알아내 거기에 맞게 폼을 스케일링했습니다. 계산 자체는 동일하죠. 스케일 바이 메서드는 비율을 받아서 적용하거든요. 새로 적용할 너비와 기존 너비를 넣으면 그 비율이 반영됩니다. 스케일링 시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스케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이 명확하게 계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니터마다 비율이 정확히 똑같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세로로 세워진 모니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슬라이드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처럼 세워서 보여주려고 하면 비율이 이상해지겠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라면 화면이 올바로 나오게 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하죠.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기고를 게시할 거라고 했었죠? 거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게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고를 상당히 줄이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르코 가즈치입니다. 매우 스마트한 MVP예요. 책도 몇 권 썼죠. 패키닷컴 즉 pakt.com으로 가면 그의 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르코의 웹사이트에 가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URL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tinyurl.com/자르코델파이30이라는 단축 URL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URL은 여기 있는 이 페이지로 보내줍니다. 이 글은 그 웹사이트에 있는 훌륭한 많은 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스케일링, 고해상도 대응 등 HiDPI와 관련되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제 기고에서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르코의 웹사이트에는 HiDPI, 그래픽 등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멀티 해상도 비트맵을 다룰 때 해야 하는 작업도 설명하고 있죠. 멀티 해상도 비트맵은 라드 스튜디오 12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고해상도 화면 지원과 관련된 기능이거든요. 자르코의 글에 있는 링크들 중 몇 가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라드 스튜디오가 그 후에 더 발전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훌륭한 자료들이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보면 그래픽을 스케일링하는 것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 왼쪽 아이콘들은 원래 있던 그래픽이에요. 그것을 스케일링해서 오른쪽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죠. 자르코는 정말 소중한 MVP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MVP들 대부분이 아마 자르코의 많은 글들을 읽고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팁을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델파이로 만든 앱이고 고객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앱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컴포넌트 세트 때문이거나 또는 HiDPI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객은 그 앱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오래된 앱은 4K 스크린에서 정말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 앱을 만들 당시 여러분은 1024-768 스크린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을 테니까요. 자, 윈도우에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호환성 탭이 보일 거예요. 여기 숫자 1로 표시한 부분이죠. 그리고 숫자 2로 표시된 버튼, 즉 높은 DPI 설정 변경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매우 유용한 설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램의 크기 조정 문제를 윈도우가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옵션입니다. 즉, 설정에서 지정한 크기 조정 설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오래된 앱들이 새 윈도우에서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새 윈도우 버전이 나왔는데 기존 앱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최신 윈도우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새 윈도우 컴퓨터를 샀는데 은행 앱처럼 나에게 필요한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의 이 호환성 탭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여기 보이는 옵션들은 호환성 옵션 중 DPI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호환성 옵션에서 여러분은 앱을 윈도우 95나 98 프로그램처럼 동작하라고 지금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DPI와 관련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 방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옵션을 변경하도록 안내하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옵션을 볼게요. 높은 DPI 조정 동작을 재정의합니다. 라는 옵션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 고급,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옵션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항목들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본다면 델파이 7로 만든 것처럼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도 아마 알맞은 스케일링 옵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재앙을 피할 수 있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드 안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코드상의 문제는 코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데모를 보겠습니다. 이 세션에 대한 기고에는 슬라이드, 링크 등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페이지로 이동되겠지만 기고가 게시되면 그 기고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슬라이드와 링크와 예시들이 그 페이지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 화면을 공유할게요. 이건 웨비나에서 라이브로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화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기 위해서는 화면 해상도를 낮게 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로 설명할게요. 먼저 이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설정을 열겠습니다. 자, 뒤쪽에 앱이 실행되고 있는 스크린은 1번 화면입니다. 2번 화면은 제가 이것저것 하는 제 작업 화면이에요. 이 앱을 볼게요. 메뉴에 있는 버튼은 스케일 바이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배율대로 스케일링을 하죠. 그 아래쪽 나이스 스케일을 클릭하면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모니터와 똑같은 해상도에서 앱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96ppi에서 보기 좋아요. 200%로 스케일 바이를 해볼게요. 모든 것이 원래 크기에 비해 200% 커집니다. 만약 다시 원래 화면 크기로 돌아가고 싶으면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앱은 화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눈 대중으로 재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앱이 2K나 4K 등 고해상도 모니터에 있다면 이 앱은 정말 작게 표현될 거예요. 크기가 아마 이 아이콘 정도로 작아질 거예요. 그럴 때 나이스 스케일을 클릭하면 해당 모니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크기로 스케일링 됩니다. 4K 스크린이라면 훨씬 넓기 때문에 폭을 기준으로 맞춰질 텐데 그래도 잘 표현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죠.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 중에서 나이스 스케일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하는 일은 매직 스케일러라고 하는 작은 유닛을 호출하는 게 전부예요. 그 유닛에 스케일 투 모니터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은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손 클래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구현에 넣을 동작은 비슷해도 되고 원한다면 전혀 달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매직 스케일러를 생성하게 되면 베이스 사이즈가 지정됩니다. 이 매직 스케일러를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직 스케일러를 생성하면서 베이스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코드를 찾아볼게요. 이 폼의 코드는 아주 짧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디펄트로 1920이 기준 크기가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매직 스케일러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스케일 투 모니터가 하는 일을 보죠.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의 주소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의 너비를 알아냅니다. 모니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어 스케일 루틴을 호출해서 최초의 모니터 너비를 분명하게 저장해서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최초의 모니터에서 폼의 너비가 저장되지 않았다면 스케일링 하기 전에 현재 폼의 너비를 매직 스케일러의 멤버 변수에 저장해둡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모니터의 크기와 현재 파악된 모니터의 크기를 비교하고 만약 다른 경우, 즉 알맞은 스케일링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재 폼에서 스케일 바이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스케일 바이 메서드에는 새 값과 기존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모니터의 너비와 기준으로 삼은 모니터의 너비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적용해 폼이 스케일링 됩니다. 이 파라미터들 대신 현재 모니터의 픽셀 포인트와 기준 ppi, 즉 앱을 만들 당시의 픽셀 포인트인 96을 전달해도 같은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i 즉 픽셀 포인트는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알아보거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앱은 96ppi를 기준으로 디자인된 것이 분명합니다.
제 아이디의 디펄트 설정이 96ppi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앱 안에도 이 코드줄을 넣으면 자동으로 스케일링 될 것입니다. 마무리로 앱을 다시 보죠. 200% 스케일 바이를 클릭하면 커지고 리셋을 누르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나이스 스케일을 여러분의 앱에 적용한다면 4K 스크린 등 해상도가 다른 모니터에서도 잘 나올 거예요. 자동 스케일링을 적용한 효과죠. 이제 질문들을 좀 볼까요?